그년이 배를 불뚝 내밀고 우리 집 마당에 나타났을 때 저는 장독 100개 앞에서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선명해요. 1983년 10월 15일 단풍이 한창이던 가을날이었죠. 전북 순창군 장군목 마을 우리 집 대문간에 검은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그때만 해도 택시가 우리 동네까지 올라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차에서 내린 게 바로 그년이었습니다. 22살이라더군요. 허리는 가늘고 다리는 길쭉한 게 그때 텔레비전에 나오던 탤런트 같았어요. 그런데 배만은 임신 8개월처럼 불룩 나와 있었죠. 빨간 립스틱을 발갛게 바르고 파란 임산부부 원피스를 입고서는 우리 집 마당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철수 오빠 집이죠? 안녕하세요. 저 미선이에요. 목소리부터가 꽤나 당찼어요. 서울말로 또박또박 마치 자기가 이 집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더니 현관 앞에 놓인 고무신들을 보고는 어머, 이런 것도 아직 신으세요? 하면서 킥킥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연탄 아궁이에서 고구마를 구워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부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어요. 우리 철수가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얘기잖아요. 바람도 당당히 피고 첩년이 뭐 이리 당당한가요? 기막혀 말도 안 나왔습니다. 철수 씨 나왔어. 그년이 목청껏 소리를 지르니까 안방에서 남편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미선아, 왜 여기까지 왔어 하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 팔을 껴안으며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서 못 참겠어. 이제 여기서 살면서 애기 낳을 거야 하더라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뚝 멈췄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셨던 거죠. 우리 시어머니는 그때 61살이셨는데 키가 큰 편이고 허리가 곧은 분이셨어요. 평소에도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웃는 일도 거의 없으셨죠. 그런 분이 부엌에서 나오시면서 미선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누구야, 이년은?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미선이에요. 철수 오빠 아기 가진 미선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하는데 고개는 대충 까딱하고 말이에요. 진짜 인사하는 건지 장난하는 건지 모를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시더니 저를 보시면서 순영아, 저의 밥이나 차려줘 하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시어머니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도 충격이 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으니까 그년이 제게로 와서 말하더라고요. 언니, 앞으로 잘 지내요. 근데 언니가 철수 오빠 부인이에요? 어머,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저는 22살이거든요. 28이던 제가 그렇게 늙어 보였나 봐요. 그것도 서운했지만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장독이 정말 많네요. 이거 다 뭐예요? 설마 다 된장이에요? 우와, 냄새도 나고. 이거 팔면 돈 많이 되겠어요. 그년이 우리 집 뒤편 장독대를 보고 하는 소리였어요. 우리 집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한옥인데 뒤편에 장독대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곳에 크고 작은 장독이 정확히 100개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서 상태를 확인하시고 걸레로 윗부분을 닦아주시는 게 일과였죠. 그 장독들은 시어머니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각각 담근 연도도 다르고 콩의 종류도 다르고 소금의 간도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팔면 돈 되겠다는 소리를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마침 그때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오셨는데 그년의 말을 들으셨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은 마음 더러운 사람이 건드리면 다 상해. 시어머니께서 그년을 똑바로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죠. 그런데 그녀는 그 말뜻도 모르는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면서 히히거렸어요. 아무리 철수의 아이를 베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게다가 그 나이에 임신까지 해서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더 확신이 섰어요. 그년이 부엌에 와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어머,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것도 비싸 보이네요 하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밥을 퍼주려고 했더니 저는 흰쌀밥만 먹어요. 보리 섞인 건 못 먹거든요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 집은 보리를 반 정도 섞어서 밥을 지었는데 시어머니도 저도 다 그렇게 드셨거든요. 그런데 그년만 따로 흰쌀밥을 해달라는 거예요. 임신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수저를 놓으시더니 그년을 빤히 보셨어요. 그러시더니 여기가 서울이 아니라 순창이야. 순창에서는 순창 방식대로 해 하셨죠. 그년이 입을 삐죽 내밀면서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되죠. 요즘 시대에 맞춰야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확 일어나시면서 밥 안 먹을 거면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평소에는 화가 나셔도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소리까지 지르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을까 싶었어요.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는 아, 네, 알겠어요 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제게 언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하고 속삭이더라고요. 답답하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는 집에까지 데려온 상황인데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싶었죠.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그년에게 잘 곳은 사랑방으로 해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 하셨어요. 그런데 그년이 어머니, 저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철수 오빠 아기도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년이 제게 와서 언니, 저 정말 갈 데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매달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난감했어요.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는 임신까지 해서 집에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말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룻밤만 자고 내일 얘기해보자 했어요. 그년이 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도 뭔가 이상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빛은 차가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와서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도 이렇게 잠 못 드는 밤이 많았어요. 서울에서 식품회사 격리로 일하다가 친구 소개로 철수를 만나 결혼했는데 그때만 해도 시집살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거든요. 친정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몇 년 전 풍이 와서 요양원에 계시니까 기댈 친정도 없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허리 20인치에 이렇게 마르면 우리 집 장독 하나 제대로 닦을 수 있겠냐고 하셨어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무뚝뚝하셔서
살갑게 대해주지 않으셨죠. 이럴 때 기댈 친정이 없다는 게 가슴치게 서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까지 들어와서 이 집이 어떻게 될지. 가을밤이라 바람이 선선했는데 장독대 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년이 손전등을 들고 장독 뚜껑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 밤중에 뭘 하는 거지?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년이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더라고요. 장독의 개수와 크기를 적는 것 같았어요.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어보니까 그년이 깜짝 놀라면서 그냥 신기해서 보고 있었어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표정이 영 이상했어요.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단순히 철수의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년이 우리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1983년 10월 18일 새벽 5시. 그때는 동네 닭들이 울면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엌일을 시작했는데 바깥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낀 장독대에 누군가가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년인 줄 알았어요. 또 밤중에 나와서 장독을 기웃거리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셨어요.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장독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마당에는 이슬이 가득 맺혀 있고 가을 안개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고무신을 신고 장독대로 가는데 풀벌레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어머니,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께서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얼굴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표정이셨어요. 순영아,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이리 와봐.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장독 하나 앞에 서게 하셨어요. 가장 오래된 장독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매일 특별히 더 정성껏 닦아주시던 바로 그 장독 말이에요. 이 장독 좀 열어봐. 시어머니 말씀에 따라 뚜껑을 열었어요. 된장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는데 다른 장독과는 좀 달랐어요. 더 깊고 오래된 냄새였달까요? 시어머니께서 그 냄새 어때?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좋은 냄새예요. 다른 장독보다 더 깊은 맛이 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시어머니께서 그래, 맞아. 이건 특별한 장이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손으로 한번 저어봐 하셨어요. 저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된장을 살살 저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하던 일이었거든요. 된장 표면에 생긴 얇은 막을 동쪽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돌리면서 걷어냈어요. 친정정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잠깐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시더니 제 왼쪽 손목을 자세히 보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작은 점을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있던 초승달 모양의 점이었는데 워낙 작아서 평소에는 잘 안 보였거든요. 어머, 똑같네. 시어머니께서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손목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저도 덩달아 떨렸어요. 그리고 이 저어주는 방식? 시어머니께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제가 된장을 저은 방식을 보시더니
뭔가 생각에 잠기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라. 너 그 방법 어디서 배웠니? 친정 어머니한테 배웠는데요. 어릴 때 어머니가 장 담그실 때 옆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장독 뚜껑을 덮으시면서 들어가 하셨어요. 저는 영문을 몰랐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당신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잠깐만 기다려봐 하시더라고요. 한참 후에 시어머니께서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는데 대부분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거 봐봐. 시어머니께서 사진 한 장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젊은 여자 2명이 찍힌 사진이었는데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여자가 친정 어머니와 너무 닮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겠니? 시어머니께서 사진 속 여자를 가리키며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봤는데 정말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와 똑같이 생겼어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완전히 똑같았어요. 친정 어머니 같은데요. 근데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40년 전이야. 너 태어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더 이상했어요. 40년 전이면 1943년인데 그때 어머니는 20살 정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 속 여자는 어머니가 맞는 것 같았어요. 김경숙, 돌아가신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같아요. 제가 대답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사진을 떨어뜨리셨어요. 그러시더니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친덩덩 어머니가 장 담그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동쪽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돌리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운데를 살짝 눌러주시고요. 더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병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그럴 틈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시어머니께서 또 한참 침묵하셨어요. 그러시더니 그 손목점도 시어머니께서 다시 제 손목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놀란 표정이 아니라 뭔가 확신하는 표정이었어요. 내 엄마랑 똑같은 곳에 있어서 정말 신기하게 날 닮은 딸이야. 하면서 자주 웃으셨더랬어요. 순영아, 너 혹시 어머니가 순창 출신이니? 네, 맞아요. 어머니가 어릴 때 순창에 살으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랑 결혼하면서 서울서 살게 되셨다고 하면서서 순창에서 살던 때의 이야기는 잘 안 하시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세상에 하시면서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대답 대신 사진을 다시 집어드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도 뭔가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머니를 아셨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의 말이에요. 어머니, 혹시 저희 친정 어머니를 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지. 시어머니께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시면서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시어머니와 어머니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 이후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아침 준비나 해 하시면서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도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었죠. 그날 아침 미선이가 일어나서 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통 그 일 생각뿐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어떤 관계였을까? 왜 시어머니께서 제 손목점을 보고 그렇게 놀라셨을까? 그리고 어머니의 장 담그는 방법을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미선이가 또 장독대를 기웃거리는 걸 봤어요. 이번에는 노트 대신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선이가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년이 또 밤늦게 장독대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 때였죠. 저는 시어머니 방에 차를 가져다 드리려고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그 낡은 사진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계시더라고요. 순영아, 앉아봐. 이제 얘기해 줄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가웠던 그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지치고 슬픈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내 어머니 경숙이와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너를 처음부터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사실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일주일 전에야 확신이 섰지. 내가 정말 경숙이 딸이라는 걸 말이야. 시어머니께서 사진 한 장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두 여자가 장독 앞에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다른 한 명은 제 어머니였어요. 1954년이었어.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던 때였지. 그때 시어머니는 20살이었어요. 전쟁통에 부모님을 다 잃고 오빠도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죠.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순창 장군목 마을로 피난을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하루에 보리 한 줌도 못 먹을 때가 많았어. 남의 집 부엌일을 해주고 찬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이 집 저 집 기웃거렸지. 그런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게 경숙이 제 어머니였어요.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보다 1살 어렸지만 시어머니보다는 사정이 나았어요.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가셨지만 어린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경숙이가 나를 처음 본 게 1954년 여름이었어. 내가 마을 우물가에서 남의 빨래를 해주고 있는데 그 애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일 도와주면 안 될까요? 하더라고. 어머니는 장 담그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한테 배운 전통 방법으로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파시는 일이었죠. 그런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심부름이나 하는 줄 알았지. 콩 씻고, 장작 패고, 무거운 거 나르고. 그런 일들 말이야. 그런데 경숙이가 나한테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야. 친정어머니는 특별했어요. 그 나이에 벌써 장 담그는 비법을 완전히 터득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비법을 친정어머니한테만 전해주셨던 거예요. 경숙이 어머니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장 비법을 가지고 있었어. 그냥 일반적인 장이 아니라 궁중에서 쓰던 방법이었다고 하더라고. 콩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주 띄우는 시기, 소금간 맞추는 법, 심지어 항아리 놓는 방향까지 모든 게 달랐어. 시어머니는 그 비법을 하나하나 배웠어요. 어머니가 아낌없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동쪽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돌리면서 한 방향으로 젓는 방법, 곰팡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법, 간장을 빼는 타이밍까지. 그 애는 정말 친언니처럼 나를 대해줬어. 정순 언니, 이것도 해보세요. 정순 언니,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져요 하면서 말이야. 나는 그때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 두 사람은 1년 넘게 함께 일했어요. 장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했죠. 순창 지역에서 경숙이네 장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소문 듣고 찾아올 정도로 말이에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 경숙이랑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둘이서 라디오 들으면서 수다 떨고 정말 친자매보다 더 가까웠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에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장사업이 잘 되니까 나도 내 몫을 더 많이 갖고 싶어졌어. 경숙이는 항상 우리가 함께 번 돈이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반반씩 나눠 가져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시어머니는 어머니 몰래 따로 장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배운 비법을 이용해서 혼자 사업을 벌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진짜 비밀, 그 손글씨 노트가 필요했거든요. 경숙이는 더 큰 꿈이 있었어.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얻어서 장독을 20개, 30개씩 놓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했지. 그래서 그 동네 돈놀이하는 부잣집 할아버지한테 큰 돈을 빌리려고 했거든.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계획을 털어놨어요. 함께 더 크게 사업을 해보자고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비법을 보여주고 투자를 받아보자고 했죠. 경숙이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 정순 언니, 우리 이제 정말 큰일 해봐요. 하면서 그 비법 노트까지 보여주면서 계획을 세우더라고. 그런데 1951년 여름 큰 태풍이 몰아치던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동생이 아파서 약을 사러 다른 마을에 간 사이 시어머니는 그 노트를 훔쳤어요. 그리고 바로 그 부잣집으로 달려갔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치졸했어. 경숙이 비법 노트를 들고 가서 할아버지한테 제가 개발한 특별한 장 비법입니다 하면서 먼저 계약을 해버린 거야. 큰 돈을 빌려서 마을에서 제일 좋은 터에 장 공장을 차려버렸지. 어머니가 돌아와서 노트가 없어진 걸 알고 부잣집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할아버지가 정순이라는 처녀가 이미 와서 계약했는데 같은 물건 가지고 2번 속이려고 하는 거야? 하더래요. 경숙이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차분하게 정순 언니 함께 하자고 했는데 왜 혼자 해버렸어요? 하더라고.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발뺌했어요. 자기가 먼저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어머니는 그냥 따라한 거라고 거짓말했죠. 그러면서 내가 나보다 늦었으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했대요. 그때 경숙이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 언니, 장은 욕심으로 담그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담그는 거예요. 언니가 남의 것을 훔쳐서 담근 장은 결국 독이 될 거예요. 언니도 먹는 사람도 모두 독이 될 거예요. 그 말이 끝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날로 시어머니와 연을 끊었어요. 투자받을 기회도 잃고 믿었던 친구도 잃고 동생과 함께 순창을 떠났죠. 어디로 갔는지도 말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그 돈으로 10년 동안 장사를 크게 했어. 하지만 경숙이 말이 맞았나 봐. 내장은 점점 맛이 없어졌고 결국 부잣집 할아버지도 돈을 회수해 갔지. 훔친 것으로는 오래 갈 수 없더라고. 나는 그 뒤로 4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장사업도 적당하게 키웠지만 그때 그 맛은 아니야. 항상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어. 경숙이한테 미안한 마음, 그리고 그리운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 시어머니는 그 후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남편과도 아들과도
심지어 며느리인 저와도 거리를 두고 살았죠. 경숙이를 배신한 죄책감으로 사람에 대한 미련이 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되살아났어. 경숙이랑 똑같은 얼굴, 똑같은 손놀림, 똑같은 마음씨. 하늘이 나를 벌주려고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 일주일 전에 너가 경숙이 딸이라는 확신이 들었지.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차갑게 대한 거였어요. 어머니를 닮은 저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으니까요. 너한테 장비법을 안 가르쳐 준 것도 그 때문이야. 내가 경숙이한테서 훔친 그 비법을 며느리에게 또 줄 수는 없었거든. 그건 도둑질을 2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너가 경숙이 딸일 줄이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친정어머니가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어릴 때 자궁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어요. 미국으로 이민 간 외삼촌에게도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에게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을까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순영아, 너한테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너 때문에 내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나서 자꾸 냉정하게 대했어. 그때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왜 그렇게 저를 멀리 하셨는지, 왜 장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는지,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이제 됐어요. 과거 일은 과거 일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용서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펑펑 우셨어요. 4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저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정어머니의 추억, 그때의 생활, 장 담그는 이야기까지. 정말 오랜만에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는 모습도 봤어요. 순영아, 내일부터 내가 너한테 장비법을 가르쳐 줄게. 진짜 비법 말이야. 경숙이한테서 배운 것도, 내가 혼자 연구한 것도 다 가르쳐 줄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과거를 털어놓으신 지 3일 후였어요. 1983년 10월 28일 밤 11시쯤이었죠.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남편이 쓰는 작은 서재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어머니 비법만 있으면 우리가 대박 날 수 있어. 남편 철수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흥분해 있더라고요. 오빠 말이 맞아요. 된장, 고추장이 이렇게 돈이 되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가진 비법만 손에 넣으면 정말 대박이에요. 미선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흘 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만 비밀로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를 미선이가 다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장독이 100개나 있고 그 비법이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궁중 비법이라고? 그까짓 거. 그래봐야 된장이지. 철수가 탁자를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미련한 어머니가 자꾸 전통이 어쩌고 정성이 어쩌고 하면서 반대만 하시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어. 맞아요. 요즘 시대에 무슨 전통 타령이에요. 공장에서 기계로 대량 생산하면 되는데 미선이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오빠, 그런데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가 언제 비법 가르쳐 주실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잘 알아봐. 어머니가 어디에 비법 노트 숨겨뒀는지, 특별한 장독이 어느 거인지 다 파악해 두라고. 알겠어요.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끝까지 안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철수가 정말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럼 내가 서울에서 투자자 데려올 거야. 투자자라고 속여서 말이지. 그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한테 비법 공개 안 하면 투자 취소다 하고 압박하면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넘겨주실 거야. 우와, 그 방법 좋네요. 그럼 비법이랑 사업권도 다 뺏을 수 있겠어요. 당연하지. 어머니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들이고 법적으로도 내가 상속받을 거 아니야. 그때까지만 참고 있으면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제 남편이 시어머니를 완전히 속여서 평생의 비법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영이 언니는 어떻게 해요? 혹시 눈치채면. 순영이는 문제 없어. 원래 조용한 성격에다가 친정도 없잖아. 그냥 착한 척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를 거야. 다행이에요. 그럼 오빠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해. 너는 계속 어머니 주변 맴돌면서 정보 수집하고 나는 서울에서 가짜 투자자들 섭외할게. 전화 통화가 끝났어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철수와 미선이가 시어머니의 장비법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미선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오빠, 그런데 진짜로 저 아기가 오빠 아기일까요? 뭔 소리야? 아니, 그냥 확실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때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펄쩍 뛰었어요. 야, 그럼 왜 내 아기라고 했어? 돈 때문이죠. 오빠 집이 제일 부자 같아서. 그리고 어머니 장사업도 있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미선이는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온 거였어요. 임신도 거짓말이고 사랑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오빠,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목적은 같잖아요. 어머니 장비법 손에 넣는 거 말이에요. 제가 임신한 척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일단 비법부터 손에 넣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저는 그 말을 다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그 여자는 아예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혼자 참고 있어야 하나.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순영아, 오늘부터 진짜 장비법을 가르쳐 줄게. 어제 약속했잖니. 시어머니께서는 모르고 계셨어요. 미선이와 남편이 바로 그 비법을 노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그런데 저는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충격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무슨 말 하려고 했니?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가장 오래된 장독 앞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비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이 장독은 내가 경숙이한테 배운 방법 그대로 담근 거야.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맛이 살아있어. 시어머니께서 뚜껑을 열자 정말 다른 냄새가 났어요. 깊고 진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냄새였어요. 콩을 고를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메주를 띄울 때는 이런 온도를 맞춰야 하고, 시어머니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미선이가 몰래 보고 있지는 않나 해서요. 그런데 정말로 미선이가 처마 밑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손에는 작은 카메라까지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기 좀 보세요. 제가 미선이를 가리키자 시어머니께서 돌아보셨어요. 미선이는 급히 숨었지만 늦었어요. 전현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셨어요. 하지만 미선이는 태연하게 나타나서 어머니, 장 담그는 거 신기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하더라고요. 구경이라고? 손에 든 건 뭐야? 이거요? 카메라예요. 서울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사진 찍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미선이의 주머니에서 현상한 사진들을 빼앗으시더니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에는 장독들 사진이 가득 찍혀 있었어요. 각도별로 뚜껑 열린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죠. 인연이 뭘 하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때 남편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철수야, 인연이 뭐라는 건지 물어봐.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미선이를 감쌌어요. 어머니, 미선이가 그냥 신기해서 그런 거예요. 아기는 없을 거예요. 아기가 없다고? 그럼 왜 몰래 숨어서 찍었어? 시어머니께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러자 미선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그냥 재미있어서 남의 가업을 재미있어서 함부로 찍는다고? 그때였어요. 미선이가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어머니, 사실은 사장님이 미리 보고 싶다고 했어요. 사장님? 누구야, 그 사장님이? 서울에서 식품회사 하시는 분인데 전통 장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투자도 하시고 싶다고.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투자? 내장에 투자를 한다고? 네, 어머니 비법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그 비법만 넘겨주시면 큰 돈을 준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또 그 소리야? 비법을 팔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철수는 지난 10년 동안 이런 말을 계속 해왔거든요. 어머니 비법을 돈 받고 팔아치우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 이번에는 진짜 큰 돈이에요. 비법 하나에 몇 천만 원을 준다고 하던데. 큰 돈이라고? 3년 전에도 그랬지 않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3년 전 철수가 서울에서 사기꾼들과 짜고 어머니를 속이려고 했었어요. 그들은 비법만 넘겨주시면 몇백만 원 드리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거절하자 그럼 됐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철수가 그 사기꾼들과 미리 약속한 거였어요. 어머니 비법을 빼내서 그들에게 팔고 철수가 중간에서 돈을 챙기려고 했던 거죠. 그때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너는 맨날 어머니 비법 팔아서 돈만 챙기려고 하지 않냐?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전통식품 회사라는 곳에서 왔다면서 비법 사가겠다고 했어요. 역시 철수가 미리 짜고 한 일이었죠.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니까요. 정말 큰 회사에서 와서. 큰 회사라고? 너는 어머니 평생 비법을 한번 팔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께서는 그때마다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신의 아들이 대를 이어 내려온 비법을 돈 몇 푼에 팔아치우려고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셨던 거죠. 철수야, 이 비법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궁중 비법이야. 어떻게 그걸 돈 받고 팔아? 어머니,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 그만하세요. 팔고 나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편하게 살자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뭘로 살 거니? 비법 팔고 나면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가슴을 부여잡으셨어요. 10년 동안 계속 자신의 평생 비법을 돈에 팔아치우려고 하는 아들 때문에 너무 상처받으셨던 거예요. 또 팔라고 하는구나. 내 평생을.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중얼거리시면서 쓰러지셨어요.
순영아, 순영아. 시어머니께서 비틀거리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이 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남편도 놀라서 달려왔지만 미선이는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순영아, 장독, 가장 오래된, 그거, 어머니 말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들어, 가장 오래된 장독. 거기에 모든 게,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의사가 말하기로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라고 했어요. 당분간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죠. 그날 밤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지키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말했어요. 순영아, 내일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온다. 무슨 사람들? 투자 관련해서 얘기하러 온다는데.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진 것도 의식을 잃은 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들은 이미 다음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 무슨 투자 얘기야? 순영아, 이해해. 이건 우리 가족 미래가 걸린 일이야. 어머니도 나중에 이해하실 거야.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제 남편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의 의미도 알 것 같았어요. 가장 오래된 장독에 모든 게 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꼭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깨어나시기 전에 말이에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결국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1983년 11월 3일 새벽 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장독, 가장 오래된, 하시면서 중얼거리셨어요. 저만 그 말을 들었어요. 장례식 다음 날 서울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미선이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왔는데 조문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사업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유 원장은 확인해 보셨어요? 재산 상속 관계를 정리해야 투자 계약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남편이 그건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미리 유 원장을 써서 공증해 놓으셨거든요. 심장병이 있으셔서 몇 년 전에 미리 정리해 두셨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유 원장을 써놓으셨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빨리 확인해 봅시다. 상속 관계가 명확해야 사업 계약도 진행할 수 있어요. 박 사장이 재촉하니까 남편이 시어머니 방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유 원장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철수가 봉투를 뜯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기분 좋게 읽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왜 무슨 문제 있어요? 박 사장이 물어보니까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주었어요. 유 원장, 나 정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 원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 즉 현금,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은 아들 김철수에게 상속한다. 단 이 집과 집안에 있는 모든 장독, 그리고 장 담그기 비법과 사업권은 며느리 박순영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박 사장도 미선이도 철수도 모두 말을 못했어요. 유 원장의 날짜가 일주일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유 원장의 내용을 바꿔서 공증해 놓으신 거예요. 박 사장이 제일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장독과 비법은 며느리 순영 씨 것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대답하니까 미선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장독이 언니 것이면 그럼 우리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상하네요. 보통은 아들이 모든 걸 물려받는데 박 사장도 당황했어요. 그러더니 그럼 순영 씨가 비법 팔고 우리랑 함께 사업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안 할래요. 네. 왜요?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저는 시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장을 여러분 같은 분들과는 사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미선이가 화를 냈어요. 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미선아, 너 임신한 거 거짓말이잖아. 네, 나 다 들었어. 너희가 서재에서 한 얘기. 아기가 남편 아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잖아. 미선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남편도 당황했고 박 사장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었어요. 결국 미선이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임신은 거짓말이고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왔다는 것, 그리고 박 사장과 함께 장 비법을 훔쳐서 사업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박 사장이 화를 냈어요. 야, 너희들 나한테까지 사기치려고 했던 거야? 아니에요. 장 비법은 진짜예요. 정말 대단한 비법이라고요. 대단한 비법이 뭐 소용 있어? 그게 남의 것인데. 나는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박 사장은 이런 집안과는 일 못하겠다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미선이도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라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언니 후회할 거예요라고 독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들이 다 떠나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순영아,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왜? 나는 재산 다 받았으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리고 너는 집하고 장독들 받았으니까 알아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결국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도 가족도 그런 건 안중에 없었던 거죠. 좋아. 이혼하자. 저는 쿨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사람과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조용한 집에서 시어머니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러다가 문득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가장 오래된 장독. 거기에 모든 게. 저는 장독대로 나갔어요. 가장 오래된 장독은 맨 끝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특별히 더 정성껏 닦아주시던 바로 그 장독이었죠. 뚜껑을 열어보니 된장이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된장 위에 작은 봉지가 하나 살포시 놓여 있었어요. 비닐봉지로 몇 겹이나 꽁꽁 쌓여 있어서 된장이 묻지 않았어요. 그 봉지를 꺼내서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시어머니 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죠. 순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겠구나. 그리고 내 유언장도 확인했을 거고. 놀랐지? 왜 집과 장독을 너에게 줬는지 말이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내 어머니 경숙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었다. 1950년 내가 굶어 죽어갈 때 나를 살려준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그 은인을 배신했다. 경숙이의 장 비법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었거든. 그 일 때문에 경숙이는 순창을 떠났고 나는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 너를 처음 봤을 때 경숙이와 너무 닮아서 가슴이 아팠어.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의 딸이 내 며느리가 되다니. 하지만 지금은 안다.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기회였다는 걸. 경숙이에게 갚지 못한 빚을 너에게 갚을 수 있는 기회 말이야. 내 아들 철수는 돈만 알고
장의 진짜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 그 애에게는 돈만 줬어.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장독을 닦는 모습만 봐도 진짜 마음을 안다. 이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내 친정 어머니 것이었다. 내가 훔쳐온 장 비법 노트, 경숙이가 마지막에 나에게 준 청동국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라디오까지 모든 것을 너에게 돌려준다. 집과 장독도 너의 것이다. 너라면 경숙이보다도 더 좋은 장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순영아, 잘 지켜다오.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상자를 열어봤어요. 정말로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글씨로 빼곡히 적힌 장 담그는 비법이었어요. 그리고 청동국자 하나. 그것도 손때가 묻어서 반들반들했어요. 그때 라디오를 켜봤어요. 아직도 작동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애모가 흘러나오더라고요. 40년 전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함께 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유언장을 그렇게 써놓으셨는지, 왜 집과 장독을 저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순영아, 장은 마음으로 담그는 거란다. 욕심으로 담그면 독이 되고 사랑으로 담그면 약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오래된 장독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시어머니도 어머니도 모두 저에게 이 소중한 것을 맡겨주셨구나 싶어서요. 어머니, 시어머니, 제가 잘 지킬게요. 제가 꼭 지킬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장 비법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그리고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정말 좋은 장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미선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었거든요. 두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진짜 좋은 장을 만드는 것 말이에요. 철수와 이혼하고 혼자 남은 후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집은 제 것이 됐지만 당장 생활할 돈이 없었거든요. 철수가 가져간 재산에는 생활비가 포함돼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소중한 비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조금씩 장을 팔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노트에 적힌 그대로,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정성껏 담근 장이었죠. 순영이네 장은 진짜 다르다니까. 이 맛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순덕이 아줌마가 제일 먼저 단골이 되어주셨어요. 미선이를 보고 쯧쯧 혀를 차시던 바로 그 아줌마였어요. 그분이 온 동네에 소문을 내주셨거든요. 야, 너희들 순영이네 된장 한번 먹어봐. 입에서 꽃이 핀다니까. 순덕이 아줌마 덕분에 주문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장군목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옆 마을에서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된장 좀 더 담그실 수 없어요? 우리 집 애들이 이거 아니면 밥을 안 먹어요. 이모, 간장도 좀 만들어주세요. 이 간장으로 나물 무치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점점 많아졌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그래서 마을 아줌마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순덕이 아줌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콩 다듬는 일이라도. 그래,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데 순영아, 너 혼자 이 일 다 하려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줌마들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순덕이 아줌마를 비롯해서 마을 아줌마 5분이 저를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콩 씻기, 메주 띄우기, 장독 닦기. 모든 일을 함께 해주셨어요. 순영아, 우리는 품삯 안 받을 테니까 대신 이 일이 크게 되면 우리도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줘.
당연하죠, 아줌마들.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 6명이 힘을 합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눠서 하고 중요한 일들은 제가 직접 했어요. 1989년 봄 순창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순영 씨, 전통 장류 품평회에 출품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올해 전국대회가 순창에서 열리거든요. 저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제가 만든 장이 그 정도 수준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순덕이 아줌마가 등을 밀어주셨어요. 순영아, 한번 해봐. 우리가 다 응원할게. 전국 전통 장류 품평회의 된장, 간장, 고추장을 모두 출품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대상 수상자, 순창군 장군목 마을 박순영 씨. 된장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간장과 고추장도 각각 금상과 은상을 받았죠.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신문과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박순영 씨, 저희 롯데백화점에 입점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 신세계백화점에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했어요. 너무 빨리 키우면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대신 조금씩 생산량을 늘려갔어요. 마을 아줌마들과 함께 장독 개수도 늘리고 더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했어요. 1990년 드디어 상표를 등록했어요. 두 어머니의 장이라는 이름으로요. 순영아, 이름이 참 좋다. 두 어머니의 장. 마음이 따뜻해지네. 순덕이 아줌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이름에 모든 의미를 담았어요. 제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 두 분의 사랑과 정성을 기리는 마음으로요. 포장지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장독 그림과 함께 두 어머니의 사랑으로 빚은 전통의 맛이라는 글귀를 넣었어요. 그리고 2008년 가을 드디어 롯데백화점에 입점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코너였지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 된장 맛이 어떻게 이래요? 우리 어머니가 만든 맛 같아요. 간장이 정말 구수해요. 요즘은 이런 맛보기 힘든데 고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매일 매진됐어요. 백화점에서도 놀라워했어요. 박순영 사장님,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코너를 더 크게 확장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품질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조금씩 늘려가겠습니다. 너무 빨리 키우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해 겨울,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KBS 전국 방송에서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저를 소개해 준 거예요. 방송에서는 제가 장을 담그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마을 아줌마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 그리고 장독 100개가 있는 우리 집까지 다 보여줬어요. 이분이 바로 전국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으신 박순영 씨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마을 전체가 함께 일하고 계시죠.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난리가 났어요. 전국에서 주문 전화가 쏟아졌어요. 하루에 전화가 수백 통씩 왔어요.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그때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순영아, 우리가 전화 받는 일도 도와줄게.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 결국 마을 전체가 하나의 공장이 된 것 같았어요. 각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눠서 하고 제가 총괄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2010년 드디어 정식으로 회사를 만들었어요. 두 어머니 식품이라는 이름으로요.
마을 아줌마들 모두 정식 직원이 되셨어요. 순영아,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이 나이에 회사 정직원이 되다니. 순덕이 아줌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줌마, 저야말로 아줌마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말, 서울 강남의 첫 번째 직영점도 열었어요. 매장 이름은 두 어머니의 장 본점이었어요. 개업 첫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할머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순영이 맞니? 돌아보니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시어머니 장례식에도 못 온 철수의 고모였어요. 철수 아버지의 여동생이셨죠. 고모님,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 보고 처음이었지요. 어머, 순영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었구나. 방송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고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철수 조카는 뭐하고 있니? 저희 이혼했어요. 이혼했다고? 왜? 고모님께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자 고모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 바보 같은 놈이 내 같은 여자를 놓치다니. 지금 뭐하고 사니? 잘 모르겠어요.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그럼 잘 됐다. 너는 내 길을 가는 게 맞아. 정말 잘했어, 순영아. 고모님이 된장 10병을 사가시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닐 거야 라고 하셨어요. 3년 후 드디어 전국 10개 백화점에 입점했어요. 그리고 마을에는 정식 공장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장독 100개는 그대로 보존했어요. 그게 모든 시작이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순창군에서 저에게 자랑스러운 순창인 상을 주셨어요. 시상식에서 제가 한 말이 신문에도 났어요. 이 모든 것은 두 어머니의 사랑 덕분입니다. 저는 단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가장 오래된 그 장독 앞에 앉아서 두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제가 약속드린 대로 해냈어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의 장맛을 먹고 있어요. 두 분의 사랑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서 장독 뚜껑이 살짝 움직였어요. 마치 두 어머니가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2024년 가을, 우리 집 장독대 앞에서 13살 손자 경수와 함께 앉아 있어요. 아직도 그 100개 장독이 그대로 있어요. 이제는 관광객들이 견학오는 명소가 됐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두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에요. 할머니, 그래서 그 나쁜 할아버지랑 그 아줌마는 어떻게 됐어요? 경수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봐요. 아이들은 항상 악인들의 마지막이 궁금하더라고요. 철수 할아버지, 받은 유산 다 날리고 지금도 혼자 살고 있어. 가끔 할머니한테 연락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안 빌려줘. 당연하죠. 그리고 그 거짓말쟁이 아줌마는요? 미선이? 그 사람은 서울로 올라가서 또 다른 남자들 속이고 다니다가 나중에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다더라. 거짓말로는 오래 못 살아, 경수야. 경수가 잘 됐다 하면서 손뼉을 쳐요. 아이들은 참 정의감이 강해요. 할머니, 그럼 지금 두 어머니 식품이 정말 유명한 거예요? 그럼 전국 어디서나 우리 장을 살 수 있어. 이제는 외국에도 수출하고 있고. 그런데 경수야,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음식을 만드는 거야. 할머니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전국 사람들이 할머니가 만든 장 먹고 맛있다, 건강해진다 하니까 좋은 거거든. 경수가 고개를 끄덕여요. 똑똑한 아이라서 할머니 말을 잘 이해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경수는 경수만의 길이 있을 거야. 장사를 해도 좋고, 다른 일을 해도 좋고,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야. 저는 가장 오래된 그 장독을 가리켜요. 시어머니의 편지가 들어있던 바로 그 장독이에요. 저 장독을 보면 할머니는 항상 생각해. 좋은 것은 조용히 움직인다는 걸 말이야. 시어머니도 친정 어머니도 말없이 좋은 일을 하셨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좋은 마음이 할머니한테까지 이어진 거야. 할머니, 그럼 할머니도 조용히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할머니는 맛있는 장 만들어서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고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서 모두 잘 살 수 있게 하고 그게 다 조용한 좋은 일이야. 해가 지면서 장독대에 따뜻한 석양빛이 내려앉아요. 40년 전 미선이가 처음 나타났던 바로 그 계절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워요. 순덕이 아줌마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아줌마 딸이 지금도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경수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할머니?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할머니도 마을 아줌마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정말 많은 분들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거든. 경수도 나중에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들을 많이 만나렴. 그리고 경수도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네, 할머니. 경수가 힘차게 대답해요. 이 아이도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좋은 어른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오래된 장독 뚜껑을 살짝 열어봐요. 여전히 깊고 좋은 냄새가 올라와요.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냄새예요. 어머니, 시어머니, 오늘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제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어요. 마치 두 어머니가 수고했다, 잘했다 하고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69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 두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이곳에서 평화로운 저녁을 맞고 있으니까요. 장독대에서 올라오는 바람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해요. 장맛은 기다림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는 거구나.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담근 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제 저도 머지않아 두 어머니께서 계신 곳으로 갈 텐데 그때 가서 제가 맡겨주신 것 잘 지켰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이어질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